자, 그럼 한나라 건국 과정을 볼게요. 그때 이제 한나라와 이제 유방하고 싸웠던 사람이 초나라 그 항우죠. 그래서 한 7년 동안의 내전을 겪어갖고 결국에는 그 유방이 이제 승리를 했고요. 요 과정을 이제 그린 소설이 초안전이죠. 그래갖고 하여튼 그 유방이 승리하고 나서 장안에 이제 도읍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유방은 평민 출신이야. 평민 출신. 예, 그래서 평민 출신의 유협 집단인데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이제 젊었을 때 솔직히 양아치 짓을 했다 그 짓에서 그래서 일종의 이제 출신 성분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무식하고 그 따랐던 사람들 되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 지역에 좀 건달들도 많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유방이나 그리고 그걸 따랐던 그 집단의 특징을 보면 어떤 걸 이제 볼 수 있냐면 조대일의 이제 가물 중시했던 봉건 질서가 붕괴하고 능력 중심의 어떤 시대가 도래됐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 고조 외에도 이제 그 농민 출신으로서 주원정 있잖아요. 그 역사상 이제 뭐냐면 밑바닥 인생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당시 그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 두 명 있는데 이 중에 유방과 그 다음에 주원정이죠. 이 두 명.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그 한나라 때 이제 중앙조직하고 지방행정조직을 볼게요. 이거는 그냥 진나라 때 제도를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공 국영제도를 계승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는 이제 뭐냐면 군국제였다가 예, 나중에 무제 이후에 9년제로 바뀌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면 한초 때 실시했던 이제 군국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한초 때 실시된 군국제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중앙에 이제 황제가 있으면 그 당시 그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갖고 장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이쪽은 분연제를 실시하고 서쪽 지역은 동쪽 지역은 그 봉건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연제 해가지고 군과 현을 두고 지방에서 이제 관리를 파견하고요. 여기서 왕과 제후를 임명해서 얘들 세습시키면서 봉건 왕국을 이제 뭐냐면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군국제인데 그래서 이 군국제의 개념은 진해 군현제와 주의 봉건제를 병행하는 제도로서 수도 부근은 관리를 파견해서 군현제를 통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일족과 공신을 제후로 이제 봉건하여 봉건제도 통치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 이성제후들을 임명했어요. 그 왕들을. 근데 이제 이성제후들이 이제 계기가봐 한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다 제거해버리고 유씨를 동성제후로 전환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군국제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 예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이 건국하고 나서 왕은 주로 이성제후를 임명했지만 이성제후를 이제 제거하고 동성제후 유씨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 밑에 후가 있어요. 후. 후는 이제 여러 명을 또 임명을 했죠. 뭐 이거는 여러 자기 이제 그 도와줬던 사람들을 이제 임명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군국제를 왜 실시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한의중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종실 세력을 우대해서 왕실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거다. 병방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범병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종실 세력들이 왕실의 울타리 역할도 하지만 또 뭐냐면 또 그 황제를 위협하는 세력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자보다는 역사적으로 또 후자가 더 강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다음에 반란 당시에 각지의 독립왕국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존재를 추인한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밑에 그 민원이니 남원이나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이제 독립왕국들이 있었고 이런 왕들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중원에 있는 왕조들은 대부분 이제 이성제후에서 동성제후 바뀌었지만 그 남방 지역에 있는 그 이런 강동성이나 민권 강동성이라든지 복건성 그 주변에 있는 왕국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 이성제후들을. 그 다음에 진해의 어떤 급진적 군현제도 실시동에서 반발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했다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통치 방법은
일단 각 왕국이 독자적인 기념법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독립 그 관료 기구를 소유했다는데 기념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연호가 아니에요. 연호는 이제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기념법은 뭐 그 자기 왕의 기준에서 뭐 예서 뭐 뭐뭐왕 2년, 뭐뭐왕 3년 이런 식으로 이제 칭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3년, 4년 이런 식으로 이제 정권 해갖고 횟수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와 이제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독립가구 관료 기구를 수용하고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하고요. 중앙정부는 태국과 행정을 총괄하는 상국만 임명권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독립왕국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양 관계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 이제 문제점이 포출돼 나오는데, 일단 이들이 통치하는 영역 자체가 그 왕국의 그 한 나라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국들이 이제 중앙정부 통제에 제대로 놓이지 않았고 그리고 동성으로서 혈연 관계도 멀어져 제후왕이 이제 중앙정부를 위협하는 그런 성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초 7구에 나는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와 경제 정책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경제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제 그 문제와 경제 앞자를 따서 문경예치라고 해요. 문경예치. 예. 그래서 이제 정책 방향은 후식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그 당시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항로수의 어떤 그 무위 정치를 강조했다. 예. 항로 사상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요거는 도가하고 그다음 법가를 플러스 시켜서 만든 사상인데 이 도가적 요소가 더 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야. 오늘 하면 신자유주의와 비슷한 그런 비슷한 정책들을 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간섭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원정도 안 하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토목 사업도 안 하죠. 좋죠. 백성들 입장일 때는 세금도 많이 깎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이제 뭐냐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동시에 또 문제가 있어. 왜냐면 군사비를 적게 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 수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군대가 약하니까 외적, 폭로적인 침입도 많고 폭로적인 침입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갖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냐면 이게 그냥 내버려뒀더니 잘 사는 사람은 되게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되게 못 살게 된 거야.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 폭로적을 격파하고 사회적 양극화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약 고치고 그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무제 때 들어오면서 이런 그 항로 사상을 바탕한 무위 정치가 폐지되고요. 이제는 적극적인 어떤 그 뭐냐 정책을 이제 개입을 나가게 했다. 그래서 무제 때 폐지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이런 항로 사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문제점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도 있었지만 민생 안정이나 인구 증가, 그다음 재정 확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 생산이 회복하고 경제 발전했지만 아까처럼 했지만 또 한면으로는 상인과 수공업자에게 부가 집중돼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상인과 수공업자는 경제력을 이용해서 농민의 토지를 경영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호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지방에. 그러면서 농민은 노비나 소작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 입장일 때는 이런 형상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잘못하면 이 농민들이 노비로 나 예속민에 전락해버리면 어떻게 돼? 중앙의 권력에 미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양극화를 막고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재작년인가요? 가진론이 나왔죠. 그래서 요 가진론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누가 썼던 거냐면 그 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 그 가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진론을 이제 썼던 건데 요 예문은 각자 읽어보시고 요 밑에 기출문제 분석만 좀 보겠습니다. 자, 한 문제에 올린 가이의 글은 가진론이다. 그가 이제 가진론을 쓴 목적은 진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여 한왕조가 정권을 공고히 하도록 기감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리고 날카로운 필치와 절실한 논리에 거침없는 기세에 갖추진 명문이었다. 자, 이 글은 여러 측면에서 진왕조의 범한 그 잘못을 비판함으로써 가진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래서 이 글에서 전국시대 진의 성공을 진호공에 대해 군주의 혁명안과 동시에 형세에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통일한 업적을 이뤘으나 진시황, 진이세, 자영, 진 3세요. 예, 자영 등 3명의 군주의 실책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논했다. 후대에 이르러 가진론의 어떤 게 뭐냐면 그 전체 문장을 살펴나왔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가진론은 진나가 왜 멸망을 했는가, 진나의 가시가 관련된 것을 논쟁 그 뭐냐면 펼쳤던 그 뭐냐면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편에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형세와 그 후에 멸망한 주요 원인을 총괄적으로 논했고 중편에서는 시황제의 정확한 정책 결핍과 그를 이은 호해가 그 전체를 밟으면서 아무런 개선하지 않음을 본속했다. 한편은 진나라 정권을 위급할 때 군주인 자영은 이를 일으킬 세움할 능력이 없음을 설명했다. 그 이 문장은 진나라 역사 발전에 대한 그의 흥망성패의 소재를 명확히 지적했다. 그죠? 작자는 가혹한 형벌과 법률로는 인민의 반항을 저지할 수 없으며 방비가 철저한 금속 철벽도 통치자의 정권이 정복되지 않도록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왕조가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잔인하고 포악한 민심을 읽는다면 필연적으로 정복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는 진나라 제국의 무너진 계기가 된 사건의 일개 필부. 자, 이때 이제 일개 필부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죠. 여기 찾아보면 일개 필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개 필부에 관련된 내용에 이제 이 기출문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진승의 오강에 관련 지적했다. 그래서 왕후장성에는 어찌 별종이 있었는가? 연지에게 어찌 홍고의 뜻을 알리오? 라는 바로 유명한 진수는 초에 속했던 하남선 남부 출신이었다. 그는 국방의 경비를 위해서 군사 900명 있고 해갖고 쭉 해갖고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예,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 밑에 항로술 관련된 내용인데 이 항로술은 법가와 무의치지인 노장사상을 결합한 사상이고 노자의 무인한 도의 원리에 따라 인위적 지배를 그냥 통치 형태였다. 그렇지만 무인을 백성들에게 적용시킬 때 자유주의 상식을 불러일으켜 백성들을 우민화시킬 우려가 있고요. 위선적인 도덕 정치와 폭력 통치를 어, 부정했지만 도의 체험자의 군주에 의한 우민 정치를 발전할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항로술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우민 정치의 어떤 것들 이제 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놔두면 자유의지를 상실할 수 있어 백성을 우민화시킬 수 있다는데 왜 우민화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의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이제 적어놓은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진해 통치와 한초조의 영향을 백성들의 삶에 피폐이자 한초에는 상노수의 정치인으로 채용됐는데 이에 따라 국가의 인위적인 정치를 반대하고 세금 감면, 외정 중지의 국가의 역할을 축소했다. 자, 진해 시황제 정책처럼 인위적인 정치를 피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순리에 따라서 정치를 펴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 권력의 간섭 부재는 상인과 수공계층의 부의 쏠림과 이로 인해서 농민의 몰락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제후왕의 권한 강화, 홍노제 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굴욕 외교를 펼치는 문제점이 생겼다. 가인은 항로수를 반대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그 당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제 때나 이제 그 경제 때 항로수에 반대하는 유학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가이라든지 그다음 조조라든지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해는 항로에서 반대하고 국가의 적극 제휴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런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 문제의 아들이었던 양왕 태부가 되어 종종 정치상의 중요한 일을 문제에 건의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치안책이었다. 치안책은 중앙의 황제권을 강하고 지방의 제휴색을 약화시킨 강간약지 정책이죠. 네. 이 강간약지 정책은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뿌리를 강하게 하고 뭐냐면 여기 가지를 약하게 한다는 거야. 여기서 뿌리라는 것은 누굴 의미할까요? 예, 한나라죠. 중앙정부. 약지의 진짜는 뭘까요? 이건 지방 제후들의 좀 약화시키는 거죠. 자, 이 말은 요때만 처음 사용했던 건 아니에요. 그거 책 보면 춘추 전국시대 때도 강간약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사용했던 그냥 범용적으로 사용했던 이제 그 용어인 것 같아. 이거 자체가 이때만 사용했던 게 아니라.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대홍로 강경책, 부호 세력의 억제와 사치 금지 도덕책, 그리고 강력한 진압 법률 폐지, 강력한 진압 법률 폐지, 분신 간의 A 존중 등 유교적 대책되었다. 자, 그래서 가희가 개혁안 중에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은 민생 안전 정책인데 그의 지적에 따르면 그 서민들 사이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부자는 노예 소유자들과 대상인이었다. 자, 상인과 수공업자가 많아지면 농민이 감소되고 한 사람의 농민이 경제과 공무에 10살 먹는 꼴이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농 억상 정책을 진나라 걸 그대로 계승했던 이유도 그 당시에 지배층들 입장을 보면 농민들은 생산적 일을 하는데 이 상인과 수공업자들 특히 상인들은 비생산적 계급이다 기생 계급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또 통제하기도 어렵고 얍삽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인의 어떤 이제 그들 억제하고 농민들에게 잘해줘야지 국가의 부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진시황 저기 진나라 때도 그랬고 한나라 때도 그랬고 뭐 역대 왕조들의 생각이 그래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그 때문에 빈자와 농민은 기회와 추위로 고생한 나머지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있었다. 자 이런 대책으로 농업에 벗어나 상공에 종사하는 자를 강제로 기농시키를 제시했다. 자 이러한 가해 사상은 농업을 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공의 말을 억제하는 중본 억말 정책인데 이 중본 억말 정책 그러니까 중농 정책이죠. 어, 중농 억상 정책이죠. 이거는 육아나 법가나 다 그 당시에는 동일하게 이제 공통된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종전의 육아나 법가를 통해서 하는 주장과 맥이 이제를 통한다.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정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음. 자, 문제 이전에 누가 집권하고 있었냐면 여우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여우. 여우가 있고 그 여우 시대 때 황제가 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뭐 해제부터 해서 소재 두세 명인가? 두세 명 정도 있었는데 거의 허수아비 그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우는 누구냐? 유방의 부인이죠. 그래서 유방의 부인이고 기가 되게 세고 유방이 이제 건국할 당시에 그 집안 자체가 많은 이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유방이 죽고 나서 실제 실권은 이제 여우가 뭐냐면 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여우가 짓고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여실 쪽들이 세력을 강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우가 죽으니까 이제 문제가 즉위하고 나서 여실 쪽들 다 몰아냈구나.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안정과 공약을 실천하고 민생 안정을 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 문제도 앞에 무슨 정책이었다? 항로수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경제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 당시 지조를 15분에 대해서 30분에 도 감축시켜. 아예 말기에는 내지 못해. 이 지조는 누가 내는 거야? 이거는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내는 거죠. 지주의 세금을 이제 안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역을 경감시키고, 그 다음에 연자법과 육형은 이제 일종의 고문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폐지시켰다. 언료를 개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적 정책을 보면 해남왕 유장의 모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가이나 조조의 강간 약진 정책을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해남왕 유장 모반자를 계기로 그 재관 사건을 계기로 가이나 조조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예. 자, 그때 가이아 조조가 강간 약지 정책을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영지 분할과 삭감을 주장했는데 문제는 수용되지 않았죠. 자, 그렇지만 경제는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5초 치고에 많이 나는 거예요. 예,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대홍로 정책이죠. 그 당시 홍로들이 막 와서 약탈하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홍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조조라는 사람이 문제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요.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요 기출문제 나온 요 이죠. 납속 수작 정책이에요. 매장량이죠. 매장량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일단 작부터 볼게요. 작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는 주는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지배층들 그러니까 국인들에 한해서 이제 있는데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작을 받게 되죠. 작을. 그래갖고 일종의 작은 벗이었다고 보면 돼, 벗을.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제 일종의 명예직도 있겠죠. 명예직이 상당수고. 그래갖고 이제 이 매장령은 뭐냐면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이 그, 그 당시 농사를 이제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화폐를 이제 구입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세금들이 화폐를 납부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필요하게 할 거 아니에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매장령을 만든 거야. 그래서 먼저 그 당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작을 팔아요. 판매를 해. 근데 판매 대금을 돈으로 받지 않고 뭘로 받냐면 곡물로 받아요. 네, 곡물로.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곡물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뭐냐면 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쌀을 이제 파는 농민들의 화폐가 농업 생산이 증가되죠. 이게 첫 번째 주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렇게 이제 받은 곡물을 국가에서 어디에 보급하냐면 장성 부근에 공급을 해줘. 그래서 홍로 대지에 필요한 양식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돈 많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을 국가에서 사들일 때 대신에 그 판매 대금을 돈이 아니라 쌀로 이제 함으로써 쌀을 이제 시장에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만약 받은 쌀을 또 그 장성 부근에 군대에게 보급함으로써 홍로 대체에 필요한 양식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매장령의 주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의 공무원 납입자에게 그 양의 다소에 따라서 자기를 수령 정책인데 자기를 이제 살 때는 뭘로? 곡물로 받는다. 예.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곡물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농대에 사고 그 다음에 곡물 또 들어온 것을 또 장성 부근에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이제 그 나오는데 사기 평준서에 있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매장 역할을 있네요. 자, 그다음 3인 실면 정책은 뭐냐면 백성들 변경을 3인시키는 거야, 강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거야. 그래서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변경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뭐냐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변경지대에 사람을 많이 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인 정책을 했다. 3인 정책은 우리나라도 했어요. 사군 육진하는 같이 개척하는 과정에서 그 3인 정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둔정병 같은 걸 뒀는데, 자, 그 당시 이제 이민족 간의 어떤 충돌 과정에서 국경 부근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민으로 구성되었고, 전시에는 군인을 활용했는데, 국가가 땅을 줘. 땅을 주고, 이들이 이제 그 평상시에 농민으로서 이제 이렇게 갈고 있다가, 전시에는 군인으로 활약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 입장일 때는 수행과 국량을 쉽게 조달할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 둥정병 정책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매장령, 그 다음에 그 3인 실변 정책, 둥정병, 요게 이제 뭐냐면 조조가 홍로 정책을 이제 하기 위해서 홍로를 막기 위해서 제시한 정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장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보통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지난 그 어제 중국의 역사인가 일본 사람이 쓴 심화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왜 이거 이런 걸 내는지 모르겠어. 예. 아마 교수가 자기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낸 것 같은데 좀 그래요. 이 문제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죽고 나서 경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경제 정책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앞에 이제 이 지조죠. 그래서 30분의 1을 감축했다가 말겠든 폐지됐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을 시켰어. 예. 그리고 이때 5초 치국의 난이 나는데,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경제가 그 조조의 강간 약지 정책을 수행해서 왕국의 이제 정책을 실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정조를 주살한다는 명분을 일어난다요. 그래서 경제가 이제 이거 커질 걸 뭐냐면 염두에 둬서 일단 그 조조를 죽이죠. 이제 조조를 살려놓을 경우에는 이게 이 명분을 꼭 다른 지방 제후들이 또 반란에 참가하는 걸 막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결국엔 주화부를 이제 뭐냐면 장을 파견해서 6개월 만에 3개월이죠. 3개월 만에 정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5초 7국의 난이 이제 진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했던 정책들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5초 7국의 난 이후에 중앙 집권화가 강화됐고요. 제후와 왕은 궁극제의 형식상 유지 및 제후 세력이 약화됐다. 그래서 이때 궁극제가 폐지된 건 아니야. 경제 때나 무제 때 계속 궁극제는 있어요. 근데 형식적인 궁극제지 실제는 9년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겉으로만 궁극제고 실제는 9년제였다. 왜냐하면 왕의 권한들, 제후대의 권한들 상당히 약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 그래서 경제 때 한번 약화시키고 또 그해야 되었던 무제 때 또 한번 약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요때는 이제 뭘 이제 물어봤냐면 경제 때 정책을 물어본 거예요. 예. 자, 제후왕을 정치에 완전히 배제시키고 지방의 정치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담당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후왕의 사후에 대한 관리 임명권과 경제적 권한을 박탈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한 그 삭지 정책 있죠? 이런 영주의 삭감을 세분화시켰다는 거죠.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보기 전에 잠깐 또 관련된 내용 한번 읽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345번 한번 읽어볼게요. 그다음 345번, 346번을 읽어보겠습니다. 5초 7구에 난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문제 땐 BC 177년에 난 재보관 흥고의 반란과 그다음 174년 해남만 유장한 반란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제후왕의 업직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은 영지의 분할과 삭감인데 이를 주장한 인물은 가희와 조조였다. 자,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문제와 달리 경제는 강경한 조조의 권유를 받아서 왕국의 축소책을 냈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초 7구에 나온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왕 비를 주모자로 해 초왕 이거 5초 7국이라는 것이 7개 국가인데 그중에 5와 초나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5초 7국이 나뉘라고 하죠. 자, 오왕 비를 주모자로 해 초왕, 조왕, 제남왕, 교동왕, 교소왕, 치청왕 등이 간신 조조를 주사한다는 명목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BC 154년에 5초 7국의 난이다. 경제의 난을 제공한 원인자는 조조를 참사함과 동시에 주발의 아들 주하부를 장군 삼아 포를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평정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넘어서 34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조 7구에 나는 진압한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후왕에게 제후왕의 친정을 금하고 중앙에서 임명 판결은 상위 담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간직에도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임명 판결한 상위 담당하도록 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어, 다른 많은 간직에도 잠깐만요. 이게 이걸 이렇게 여기까지 중복된 거네요. 네. 자, 중앙정부에서 관리 임명 파견함으로써 마침내 제후왕은 중앙정부의 군형과 같이 변모했다. 그리하여 한제국은 한 고조 이래의 그 수군이었던 명실상부한 중앙집권적 관료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무제 통치. 여기에서 거의 이제 그 고대사의 거의 반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반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무지의 통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요. 예. 자, 전반적인 성격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전제군주제가 완성됐다. 그리고 이제 동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학이 간악화됐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제군주제의 어떤 사상적 이념을 뒷받침해 줬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환부제가 또 뛰어난 것은 뭐냐면
겉은 유가를 내세웠지만 실제 운영은 법가를 같이 했죠. 그래서 유가와 법가를 절충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법가만 내세워 때리는 데 목적인데 반해서 이 한무제는 이 유가를 내세워서 약간 당근책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통치했는데 이래서 이제 진시황 중앙 집권이 이렇게 한무제 때는 유가와 법가를 절충해서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후에 이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의 그 어떤 왕조의 통치 방법으로서 뭐냐면 예용되었다. 어떤 규범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형성됐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호나 그 다음에 조공채권 관계 같은 것들이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연호를 제정했는데 자, 이 연호라는 건 뭐냐면 그 한 해의 뭐냐면 이듬이죠. 한 해의 이듬. 그래갖고 이제 한 해의 이듬을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서류 기준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한 해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 그 저 누가 정했냐면 황제가 정했어. 황제가. 네, 황제가 그래갖고 이제 정했는데 예전에 아까 지금 설명할 때 좀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제후왕의 권한 중에 그 기년을 정하는 게 있잖아요. 기년은 일종의 연호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연호 내용은 이제 제외시키고 각자 뭐 몇 년 이런 식으로 정한 것 같아요. 연호가 아니라 네, 그렇게 이제 수정을 좀 해주시고 자, 하여튼 이 연호를 제정했다. 그래서 연호를 제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천자의식, 청명의식에서 나오죠. 하늘에서 명을 받은 천자가 이 세계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 대신해서 1년 정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정삭이라는 1월 1일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1월 1일은 이제 그 밑에 365일이니까 1월 1일 결정한다는 것은 12월 30일까지 365일의 날짜를 규정하는 거죠. 이렇게 기간을.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때 뭐 건원 1년, 건원 2년, 건원 3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고 그리고 조공책봉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황제의 연호를 받으면서 황제가 이제 천재라는 걸 인정해 주죠. 주변 국가들은. 예. 그래서 이제 최초의 연호로서 뭘 사용했냐면 건원을 사용했어요. 건원. 우리가 이제 칭제 건원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사에 보면. 그래서 건어는 연어를 이제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최초의 연어이기도 하고 이게 원래는 고유명사인데 일종의 대명사로서 연어를 사용한다는 말을 할 때 또 뭐냐면 건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한무제가 최초로 사용한 연어이 건원이기 때문에 건원이 그래서 한무제가 이제 뭐냐면 건원을 사용하고 이걸 전국적인 기념법을 이제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 국가 각 지방에서 독자적인 기념법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념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연대 계산이 편리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이제 뭐냐면 조공책봉 갖고 있는 주변 국가들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공동 연대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 언어 사용.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나라 역법을 개선했어요. 개선했어. 전나 역법을. 그래서 이제 역법이라는 건 일종의 달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이치를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늘 명을 받은 천자가 일종의 국민들에게 달력을 제공해주고 그 달력에 맞춰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진나 역법이 좀 문제점이 많았나 봐요. 그래갖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때 진나 역법은 10월 달을 이제 첫째 달로 봤거든요. 오늘날 이제 10월을 1월 달로 본 거야. 그러니까 안 맞죠,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고쳤어. 그래서 그때 이제 역법을 음력 정월을 이제 1월 달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법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달력은. 그래서 이 역법을 이제 공포하고 그리고 역법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조공체포 과정에서도 이게 중국의 연어를 사용하고 역법을 수용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중국이 그 당시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문화나 경제적으로 선진국가다 보니까 중국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중국에서 내세운 기년이나 이런 역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날짜 계산도 동일하게 하고 교류도 편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그 역법을 만들 정도의 수학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역법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조공책봉 관계를 주변 국가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원래 조공채권 관계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주나라의 왕과 제후 간의 관계였잖아요. 중국 국내의 관계였죠. 그것을 이제 뭐냐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로 확대시킨 거야. 그래서 이 조공채권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형성됐다.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이 조공채권 관련된 내용. 예. 근데 주의할 건 조공채권 관계를 맞았다고 해서 이 어떤 조공국이 그 당시 중국의 종속국이고 그런 거냐 식민지냐 그건 아니죠 전혀. 예.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서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법 관련된 내용 볼게요. 그러니까 진나 역법이 이제 전원력이라고 이제 했고 이걸 태초적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어디야? 349번을 보겠습니다. 아, 요거부터 볼게요. 연호 사용부터 좀 볼게요. 네. 자, 무죄가 이제 처음으로 사용한 연호는 권원이다. 그는 제54년 동안 10회 개헌을 했다. 처음에 6회는 6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고, 권원에 이어서 이제, 원강, 원삭, 그 다음에 원구, 원정, 원봉이었고, 그에 4년에 한 번씩 개헌했다. 그리고 태초, 전환, 태시, 정화, 후원이 그것이었다. 자, 1항제가 하나의 연호를 사용한 것은 명대에 이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항제가 이제 하나의 연호를 사용한 것을 일세일원제라고요. 일세일원제. 일세일원제. 응.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명청시대 때 일세일원제가 실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때부터는 연호 플러스 제가 되는 거야. 하나밖에 안 사용하니까. 그래서 강의제 하면 그때 연호는 강의제죠. 그다음 권룡제 하면 그때 연호는 권룡이고. 그래서 일세이혼제가 지금 명청되고 그 전까지는 연호를 황제가 즉위할 때 여러 번 사용했다는 거야. 한황제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달력 관련된 내용 있죠. 자, 천자는 하늘의 뜻을 살펴야 했기 때문에 천상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천문역법은 한계의 지배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진나의 역법을 고쳤다. 그래서 진에서는 시온이 그의 첫 딸이었으나 이걸 이제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전원록이라고 해요. 전원록. 자, 무제 때 와서는 비로소 음력 조언을 세수했다. 첫 달로 했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태초력이라고 해요. 태초력.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삼통역으로 바뀌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녀에 대한 무죄는 국왕의 중앙집권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그냥 무죄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제도 개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방행정기구를 강화시키고 감찰제도를 강화시키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눈여볼 게 이제 그 지방행정기구에서 재원 강도고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감찰제도 관련돼서 자사가 있어요. 자사. 음. 자사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9년제 실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군국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9년제죠. 그래서 군의 태수나 현령이 있죠.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야. 예. 그래서 지방간의 부정을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청년 자사는 일종의 중앙직이야. 중앙간직으로서 왕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태수나 그다음에 현령들을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자사가 이제 가나다란 그 주 있죠. 감찰 구역을 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주는 임시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아니라 일종의 자사의 감찰 구역을 의미할 때 주라고 이제 했고, 자사도 일시후 파견은 관리에 불과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서 이 자사가 상근주로 바뀌어. 그리고 주가 이제 뭐냐면 궁현의 상위 조직이 돼요. 그래서 자사의 전은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 군, 현 해갖고 삼중제가 된 거야. 그래서 주의 자사가 일종의 상근직으로 바뀌어서 이제 이게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군현을 통괄하게 되면서 주, 군, 현 같은 그 삼중제가 되고요. 후한 시기 때 들어가면 이 자사의 권한이 커져가지고 지방의 거의 영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뭐 원소라든지 원술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 이 자사야, 자사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지방 통제 정책이죠. 아, 여기 이제 좀,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지방 제후 통제책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한 두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군국제를 이제 뭐냐면 형식화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9년제를 실시하고 공주는 형식화됐는데 그래서 앞에 경제 때 한번 지방제도를 약화시켰죠. 근데 무제 때 또 지방제도를 또 약화시키는 정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뭐냐면 그 법령들을 공표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하나 보면 자 추운령 있어. 추운령은 어 제후왕 사망 시 토지를 적장자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에게 재분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운력 자체가 이 당시 장자 외에 그 다른 아들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제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에서 추운력이 되어 있지만 실상을 보면 뭐냐면 적장자 단독상설 폐지해서 땅을 이렇게 분리시켜 갖고 결국에는 제후세력을 위축시키는 목적에서 이제 추운력을 공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요거 주 355번을 볼게요. 자, 황제의 은혜로서 제후왕국의 봉지를 모든 자제에게 분봉하도록 한 것이다. 자, 이로써 강대한 왕국의 구멍은 점차 축소되고 세력도 약화되었다. 결국 5초 치국의 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한해 군국제는 실제 9년제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국이 커다란 왕국이 하나하나 이제 시간 대를 지내면서 이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국이 1개 9년으로 이제 전략이 됐고요. 1개 9년. 실권도 없죠, 또 거기다가.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제후왕은 지방에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명목상 제후도 그 지위가 격화되어 단지 봉지의 조세만 받고 생활하는 존재에 전락했고 따라서 이름은 왕국이나 후국이라 해도 실제는 심없는 군연에 다름없었다. 이리하여 한초에 실시한 군국제도는 무제 때 이어 실질적이에요. 중앙집권적 군연체제도 되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급률 볼게요. 요거는 이제 동일한 거니까 요걸 보고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주급료는 황금 함량이 떨어지는 걸 처벌해. 1년마다 황금을 갖다 바치게 해요. 근데 이제 황금 함량이 떨어지면 이제 왕과 제후들이 박탈하는데 함량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건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잘 보이는 그 왕과 제후는 살려주고 그다음 왕과 제후 중에 자기한테 못 비우 그 개기고 믿업지 못한 애들은 이걸 명분으로 해갖고 뭐냐면 그냥 박탈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주급료를 실시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항제 종료 때 배사 비용으로 종료보다는 이게 잘못된 표현인데 이게 종료가 아니라 태묘라고 하죠. 보통 태묘. 항제 신인을 모시는 걸 태묘라고 하고 왕의 신이나 제후의 신을 모시는 걸 종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태묘인데 잘못 사용했어요. 용어를. 한의 중에 있는 내용인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항제 종료 때 제사 비용으로 제후왕과 여우에게 황금을 형사토하고 그 양이 부족하거나 성분의 기준이 미달할 때는 처벌하는 법령이다. 따라서 황제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제후왕을 벌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제 BC 112년에는 여도 106명이 죽음률에 접촉되어서 이제 파면될 정도로 그 제후왕과 여우의 통제의 위력에 발휘했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자간유를 볼게요. 자간유는 백성이 제후와 군신관계를 금지시키는 거야. 군신관계. 그 당시에 이제 제후들이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속간을 임명해갖고 군신관계를 이제 맺고 하는데 이걸 금지시킨 거죠. 예. 그다음 부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후왕을 위해 세액을 증여하거나 별도 명목으로 가세를 금지시켰다. 그래서 제후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담을 못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후왕은 백성들이 바친 조세 수익만 일부만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막은 거죠. 부익료는 아당료는 뭐냐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제후의 죄를 알지 못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런 제도고 그 다음에 감찰 제도도 강화했죠. 그래갖고 정부에 자사를 파견하고 특히 이제 수도부고 내는 사회교육을 파견했다. 이것도 이제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뭐냐면 제후왕의 견제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해석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조 정치를 강화했다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승상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아니, 승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그 권한을 내조가 이제 담당하던 거야. 이 내조라는 건 뭐냐면, 이때 외조하고 내조의 이제 좀 개념을 알 텐데, 외조는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내조는 이제 그 항제나
황실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 사적인 것들 업무를 담당하는 건데 일종의 비서기관이죠. 근데 이 외조인 승상을 이제 권한을 축소시키고 요 내조의 권한을 강화시킨 거야. 그래서 상서나 중소를 이제 뭐냐면 많은 권한을 줬다. 상서나 중소에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원래 이 상서, 중서 뒤에 생긴 문화 이런 것들은 원래 내조였거든요.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걸려 하면서 함나라에서 위진남북조 쭉 거치면서 이 내조의 권한이 커지니까 나중에 수당 때 들어가면 아예 이들을 외주화 시켜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상서나 중소는 이렇게 왕의 측근기관으로서 비서기관이었다. 예. 그렇지만 한무제 때부터 그들에게 힘을 이제 부여함으로써 이제 뭐냐면 이들이 권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예가 이제 쭉 있죠. 외적인 각강의 상서 겸임하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선제 허씨, 성제 왕씨, 선제 때 허씨나 성제 때 왕씨가 상서제인데 되게 외척들을 많이 등용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선을 외척에 등용하고 권력을 이제 뭐 국가의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자기의 측근기관인 내조에다 이제 묻어 몰빵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무죄 이후에는 내조 정치가 강화되고 이 내조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외척들이 이제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왕망이 집권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조 정치 강화 이란으로 상수와 중소가 이제 권한이 강해진 거는 이때 그 무제 때부터다. 그런 것들이 외척의 권한을 강화시켰고 결국에는 신나라의 어떤 건국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잠깐 357번 관련된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자, 상선은 원래 소부의 속관으로서 황제 비서관의 직책이었다. 구체적으로 상주문은 황제에 전달하고 조소를 하다라는 직책이었지만 상주문을 치사 선택에 올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올리는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조서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지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밀에 관여할 점차 외조의 수장인 승상을 능가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내조나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이고 영상성사란 비서실장인 동시에 국권을 충돌하는 참모총장의 병행 지휘였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내조 정치가 강화됐다는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군현제가 이제 완비됐다는 걸 좀 볼게요. 군현제는 이제 앞에서 나왔죠. 원래 2층 구조였죠. 음. 네. 근데 그 한무제 때부터 주라는 것들이 형성돼. 주. 주에 이제 자사를 이제 파견하는데 요 주나 자사나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 행정구역이나 행정관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사의 권한이 커지고 주도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정식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주의 이제 자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파견하게 돼요. 그 지방 관리로서 원래 감찰관이었지만 그 주가 이제 주의 자사를 파견하고 주가 형과 그 뭐냐면 군을 통관하는 그런 게였죠. 그래서 주현제, 주군현제가 이제 삼층제가 바뀌었다. 주군현. 음. 그래서 주는 원래는 그 행정국이 아니라 감찰구역이었지만 행정구역을 바뀌고 자사는 원래 이제 감찰관이었지만 이게 지방간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위에 이제 군과 현을 뭐냐 총괄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주군 현재의 이제 삼층 제도가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가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행정 비용을 많이 낭비하죠. 주군현 이게 세 곳을 두다 보면 관리나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명령을 내릴 때도 세 번을 거쳐서 이제 하고 주의 자산을 권한도 너무 커지고 하니까 순화 때부터는 뭐냐 폐지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군현제를 만들었다가 또 당나라 때는 주현제를 만들었다가 또 군현제도 했다 다시 2층제로 바뀌게 돼요.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 기능은 처음에 감찰구역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행정구역으로 점점 변화되고 그리고 자사도 감찰관이었다가 지방권을 상주하면서 권한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무제 경제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무제 경제정책도 되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자, 그럼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예. 자, 여기 밑에 이제 보면 한무제 경제정책의 특징이 뭐냐면 법가적인 어떤 정책이에요. 한무제는 유교를 내세웠지만 실제 이제 통치는 법가를 내세웠거든요. 법가. 법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중농 억상 정책이죠. 네.
이거는 유교도 이제 마찬가지고. 근데 유교와 이제 다른 점이 있어. 유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을 별로 안 좋아해. 어. 근데 법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국가 개입을 해갖고 그 당시 국가 개입해서 많은 이득을 이제 국가가 챙기도록 한 거죠. 이게 좀 달라. 그러니까 유교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과 서로 다투는 걸 이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신한들 간에서 법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그 속에서 상인이 했던 역할을 국가가 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무제 정책들도 요 입각에서 이제 했다는 거. 중농 억상 정책, 그 다음에 법가 정책에 따라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뭐 전매제라든지 군수법, 평준법 이런 것들 이제 다 연결돼 있죠. 자,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이제 뭐냐면 한무제가 이렇게 이득을 얻으려고 할까? 국가가 개입해갖고 이건 뭐냐 전쟁 때문이죠, 전쟁. 그 당시 홍노조가하고 이제 싸우면서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문경 체제, 그러니까 문제와 경제 때 쌓아놓은 이제 뭐냐면 경쟁을 봤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소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제 그 뭐냐면 어 왜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이제 뭐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펼쳤던 거죠. 예, 전매제라든지 군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영토 확장하고 이 한무제의 정책은 연결돼 있어. 홍노나 영토 확장 등등.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가 이제 구어서 있는 내용들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매제를 왜 실시했는가? 그 당시 이제 소금이나 철 같은 것들을 전매제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목적 알아보고 관련된 이제 한문제 시장 다른 재정 정책을 정해보자 그 내용인데 요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지의 연인은 이제 뭐냐면 홍노와 원정과 대대적인 토목공사는 국고를 고갈시켰다. 이에 이제 한무제는 재정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매제를 실시했다. 자, 이외에도 군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했는데 대상인의 출연 억제하고 국고의 증대를 위한 정책이었다. 자, 군수법은 지역별로 물자를 조달하고 수송하여 유통을 원활히 하는 정책이었고 평준법은 물가 안정을 꾀하는 정책이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목적 같은 경우에는 한무제의 이제 대제국 건설, 대토목 공사, 대원조국 재정이 고갈되니까 재정 확보의 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제 고용했냐면 대상인 출신들을 고용했어.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서 말한 중농 억상 정책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개입해갖고 상인대 이득을 국가 이득을 이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려면 상인들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인들의 속성을 잘 아는 누굴 통했냐면 상인 출신들을 통해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상호양 같은 사람이죠. 상호양. 이 사람들이. 자, 이게 대표적인 상인 출신의 어떤 관료 출신이에요. 공군이나 뭐 장현 같은 사람도 등용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줄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심화교재 125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384번하고 38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수업은 이제 건너뛰고 이거 한의중부터 읽어볼게요. 자, 요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11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문은 11번이에요. 자, 홍로를 물리치고 확보한 토지도 농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홍로가 침입한 걸 방어하기 위해서 내지에서 징발한 수비대를 배치한 수십만의 병사를 위해 식량을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했다. 여기에 전쟁 과정에 항복한 홍로에게 내려줬던 엄청난 금액의 상금과 무지의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토목공사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 때문에 풍족했던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상인 출신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한의중하고 개간 동향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385번 볼게요. 당시 이 신경제 정책, 그러니까 이제 한부제 정책을 얘기하죠. 자, 신경제 정책 위반하고 그 시행을 담당했던 자가, 당했던 자보다는 담당이죠. 자, 담당했던 자가 상호양이었고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위법자를 처단하고 효과를 올리도록 한 자가 법술 관료였던 장영이었다. 자,
그래서 이때 법술 관련한 건 뭐냐면 겉으로는 이제 한무제가 유교 정치했지만 실제 법가적인 어떤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실무진 법가에 위한 실무적 정책을 했던 사람들 이제 법술 관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을 홍리라고 또 했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자, 하여튼 무제의 이 정책은 경제 중앙 집권을 의미하며 국초 이대의 중노 억상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 상인 출신의 관료들은 상인들의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인을 탄압하는 억상 정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예, 한국인에 위한 중국사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고, 자, 이념적으로 이제 뭘 내세웠냐면, 법가적 중농 억상 정책을 했어요. 이거 좀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이거. 그래서 뒤에 이제 앞에 이제 누구냐면, 상황이나, 그다음 한무제나, 그다음에 왕망이나, 이들 공통점은 뭐냐면, 법가적 중농 억상 정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무죄하고 왕망은 좀 예죠. 근데 앞에서 했지만 무죄나 왕망은 겉으로는 유교를 내세웠지만 실제 통치 방법은 뭐냐면 법가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법가적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국가의 개입을 상당히 강조했다. 왕망도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유교에서는 이런 경제 개혁 자체 싫어해. 왜냐하면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행위다.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법가에서는 이제 적극 개입해서 국가가 이제 상인 대신에 상인 얻은 이득을 자기가 얻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법가적 중농 억성 주체 요거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6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대에는 여러 번 상인들을 억압한 억상 정치를 펴냈고 특히 무죄 때는 그 제도가 정도가 심했다. 그럼에도 상인 계층이 상업에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물품의 유통을 원하려고 수요와 공급 체계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상인은 상업 활동에 축적된 자산을 토지에 재투자해서 대토지 소유자를 변모했고 마침내 후한 때 호적을 발전하여 호적 사회 형성의 발판이 되었다. 이죠. 그래서 법가적 중농 억상 정책으로 상인을 억압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도 극복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뭐냐면 상인들은 더 활성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어도 뭐냐면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뭐냐면 누구야? 네. 그 당시 이제 그 한무제 정책 때문에 오히려 득을 봤던 것도 대상인들이야. 왜냐 한무제가 이제 전매제를 실시하면서 이게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소금하고 이런 것들 가격이 높으니까 뭐 때문에 지하 시장이 형성되죠. 밀무역 같은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에 한무제가 또 이제 동서교통을 이제 뭐냐면 개척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실크로드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제 중개목을 통해 이득을 얻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한무제 정책에 큰 혜택을 받던 사람은 이 상인 계층이야. 역설적인 것. 지금 역설적인지 몰라도 이 상위층이 화무제 정책에 큰 뭐냐면 혜택을 받았고 그걸 통해 부를 더 축적하게 되고 또 이걸 이제 다시 토지에 투자하게 되고 호적 계급을 이제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법가적 중농 억상 정책은 상인을 억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인 대심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실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구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전매제 뭐 군수법 평균법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수준이죠. 예. 전매제도는 이제 뭐냐면 염, 철, 주 이런 것들을 이제 전매하는 거야.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판매했던 것을 국가가 이제 직접 만들어 갖고 판매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염철 논쟁이 나중에 일어나요. 소재 때 일어나는데 이 소재 때 염철 논쟁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 소재는 어 무죄가 죽고 나서 즉위할 때야. 그러니까 이제 무죄의 어떤 영향력이 계속 남아 있을 때죠.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한계를 보면 이것도 이제 중농 억상 정책을 통해서 이제 상인들의 세액을 억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업 활동을 위축시켰지만 일단 이 생활 필수품이잖아. 염초주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전매제를 갖다 판 이제 국가에서 판매한 그 전매제 물건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이제 상인들이 오히려 여기에서 폭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국가에서는 100원이야. 원가가 10원인데 10배로 띄워가지고 100원을 갖다 팔아요. 그 당시 그
뭐냐면 예를 든 거야. 소금을 자 소금 1kg당 100원에 갖다 파는데 그걸 이제 뭐냐면 상인들 몰래 이제 산지에서 떼와가지고 50원에 갖다 팔아요. 그러면 자 소비자 입장일 때는 국가에서 사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파는 그 소금보다는 상인들이 몰래 파는 암시장에 사는 게 더 싸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집중 좀 몰리는 거야. 그래서 5배의 이득을 얻어가고 더 하자. 예전에는 뭐 두세 배 정도 이득인데 이제 5배 정도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인들 타격을 주려고 그런 정책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인들이 오히려 더 이득을 얻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 관련돼서 이제 전매제 관련된 내용 중에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387번하고 388번 볼게요. 아트라스 중국사에 있는 내용과 한의중에 있는 내용이요. 자, 철의 사용도 이제 한 대에 들어와서 급속히 이제 증대됐다. 철제 무기가 대량으로 제작된 것도 있었지만 특히 철제 농기구에 철기가 사용했던 건 춘추시대 말기 때부터다. 본격적으로 보급된 건 한 대에 들어서다. 근데 이 철기의 보급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춘추시대 때 보급됐다는 설도 있고, 그냥 전국시대 때 보급됐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대에 보급됐다는 설도 있는데 아마 이제 세 번째 관점을 따는 것 같아. 이 저자는요. 그래서 철기 역시 이제 소금과 마찬가지로 농민들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국가는 철기의 생산과 판매도 역시 독점으로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8번 볼게요. 한의중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정책은 이제 BC 119년에 시행되는데 지방의 염철 산지에 연간 그 36개소와 철간 48개소를 설립해 소금과 철을 직접 관리했다. 소금은 생활하는 데 있어 필수품이었고 철은 무기와 농기의 재료인데 특히 농기구는 전국시대에 의해 보급되어 필수품화 되었다. 결국 수요가 큰 농기구의 제조를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했다. 반면에 소금의 전매는 민간의 염생산업자에 맡기고 생산과 소금은 모두 국가의 사들여 전면으로써 수익을 올렸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 군수법하고 이제 평주법을 봅시다. 자, 군수법 평준법은 상호양을 주도했는데 상호양이 그때 만든 그, 뭐냐 있었던 간청이 대산홍이야, 대산홍. 네? 이거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간청이 아니라 간직이더라고요. 예, 예.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예. 그래서 이게 동계나 한의 중에 보면 간청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간청이 아니에요. 이게 간직이야. 간직이 있고 이 대산홍 밑에 이제 요 속간도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직을 써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산홍이야. 대산홍. 상호양이 이제 맡았던 간직이 대산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군수법과 평준법도 예전에 상인이 했던 일을 국가가 이제 뺏어서 이제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법이죠. 자,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평균법부터 볼게요.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시기에 따라서 가인 공급에 따른 물가의 상승과 하락을 조정해서 물자의 직접 구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데서 이제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어떤 시기에는 상당히 이제 값싼 것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되게 비싼 것도 있잖아. 대표적인 곡물 가격이죠. 그래서 가을 때는 되게 싸죠. 근데 요즘 겨울이나 봄은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득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을 때 대량으로 구매해서 봄에 갖다 팔면 막대한 이득을 챙기겠죠. 그 역할을 누가 하겠냐면 이제 국가가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득을 또 챙기고 동시에 또 물가 조절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왜냐하면 가을 때 이제 쌀값이 떨어질 때 국가가 이제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쌀값을 오르게 하고 그 쌀값이 오를 때 국가 대량을 풀면서 뭐냐면 쌀값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물가 조절하고 국가가 또 개입을 해갖고 돈을 벌 수 있는 법이 평균법이고요. 그 다음에 군수법은 뭐냐면 거리를 조정해서 이제 거리 차이를 이용해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자 A라는 지역에서는 배가 많이 생산돼요. 그리고 B라는 지역은 배가 생산되지 않죠. 그럼 여기에는 물가 그 배값이 떨어질 거고 여기는 배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상인들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가지고 여기에서 비싸게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 이득을 챙겼는데 이 상인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대신하는 거야. 국가가 여기에서 사들여서 이렇게 약간 이제 비싸게 파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효과도 하냐 물가 조절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는 배값이 이제 되게 뭐냐면 싸잖아요.
근데 정부가 대량으로 구매하면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는 배값이 비싸죠. 근데 배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어, 내려가겠죠. 가격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 조절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수관을 두어서 이제 직접 구입과 신속한 운송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 간의 물가 조절 위함으로써 물자의 원활한 또 수송도 했다.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91번하고 392번. 391번 평균법 관련된 내용이고 392번은 그 군수법 관련된 내용이군요. 한번 볼게요. 자, 391번 보면 자, 평균법은 물가 안정책으로 추진되었지만 각 군군의 물가가 쌀 땐 군이 간이 물자를 매입해 중앙의 평균간에 이제 저장해 뒀다가 물가가 등기에 따라 부족해지면 매출에 어, 부족해 매출에 그 자체를 국가 수익을 쌓는 그 방식이었다. 매출은 방출이라고 맞겠네요. 방출. 발이 이상이. 예. 자, 군수법은 군수관을 둬서 이제 했던 건데, 이 관련된 내용 이게 392번 보겠습니다. 자, 당시 정부는 장기간 외종어 물자의 구입과 뭐냐면 수비가 이렇게 수비가 뭐야 이거? 수비가 아니라 비용인데, 예. 수송비죠, 수송비. 예. 수송비가 급증했는데 중간 산입 통해 물고 구입은 가대한 지출을 강요하고 또한 격주하는 항우는 수송이 신속히 안 돼 적체 형성이 났다. 따라서 정부가 가대한 지출 줄이고 신속한 운송을 위해서 대산홍에 지휘하되 각계 군수관을 두어서 물품의 직접 구입 및 신속한 운송을 담당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요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시 음. 그래서 이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 군수법과 평균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화폐도 통일됐죠. 요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는 화폐가 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군과 구에서 자유롭게 화폐를 주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도 일정하지 않았고 물가 폭등해서 빈번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중앙정부가 통일적인 화폐를 하나 만들죠. 이게 오수전이야. 그리고 다른 데서 이제 다른 군이나 국에서 왕국에서 이제 뭐냐면 그 화폐를 주저하지 못하도록 해. 그래서 오수전을 정부가 이제 독점적으로 발행해서 개인적 화폐를 주저 금지시켰다는 거죠. 예. 그래서 품질을 이제 군지화 시켜놓고 그리고 국가가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화폐에 대한 신용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 주주권을 국가가 독점했다. 네, 오수전 발행을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오수전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요. 자, 이 오수전은 한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계속 사용해요. 그래서 거의 700년 넘게 사용해서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이 오수전이 계속 사용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수전을 만드는 곳이 어디였냐? 그런 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오수전이 만들었던 그 뭐냐면 간청은 산림상간이야. 산림상간. 아, 산림상간이 아니라 저기 잠깐만요. 아, 수영동이다. 수영동. 네, 수영동. 여기에서 이제 간청에서 이제 만들도 하고 요게 이제 이 수영동이가 여러 이제 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어 뭐냐면 화폐 주조와 관련된 업무가 있어요. 이게 간청이고 화폐 주조를 이제 여기에서 간청 안에서 화폐 주조를 따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던 관리들을 산림상관이라고 해요. 산림원은 그 당시 항실에 있는 이제 뭐냐 정원인데 정원을 관리하는 그 관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산림원에 이제 나무가 많다 보니까 수술 이제 목탄 같은 걸 많이 구할 수 있죠. 예, 구리 같은 것도 이제 목탄이 있어야지 녹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목탄을 가지고 구리를 녹여가지고 뭐냐면 뭘 만들죠? 화폐를 만들죠. 예, 그래서 수영동이랑 간청에서 산림상관이 산림원을 관리하는 세계 이제 뭐냐면 간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는 수영동이나 간청에서 만들었고, 그다음 간직을 쓰려면 산림상관을 쓰시면 돼요. 여기. 예. 여기 있는데 책마다 이게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산림상관을 간청으로 이제 표시된 책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간직이에요. 수영동이나 간청 밑에 있는 그 뭐냐면 간청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오수정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전의 화폐가 자주 바뀌어 백성들은 화폐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품질이 조악하고 곳곳에서 이제 뭐냐면 화폐를 주저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천하의 모든 기존의 화폐를 폐지하고 수용송간에 요게 이제 결정적이죠. 상간에만 화폐를 주저했다.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것은 수용 도기를 말하는 거야. 수용 도기 여러 업무 중에 이 상간, 산림상간이라는 곳에 이제 간직에 이제 맡겼던 거죠. 예, 수용동의 여러 업무 중에 화폐 만드는 그 업무가 있고 화폐 만드는 담당한 간직들이 산림상간이에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간청이 되는 거고 요게 간직이 되는 거야. 이게. 예. 자, 그러나 이 농민들은 이 화폐에 익숙치 않아 비슷한 동전을 서로 비교해보고 옛 것을 믿고 새 것을 의심하는 등 화폐의 선악을 분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거야, 처음에. 예, 그렇지만 이제 오수전이 널리 보급되고 정착되면서 이제 오수전이 상당히 신뢰성을 당연히 높은 화폐로 올라갔다. 야, 이게 아마 초기 때 이제 기사와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한문제 이전에는 궁극의 제후나 지방세력들도 화폐를 발행했다. 그러다 보니 동정의 그 함량이 떨어지고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 한문제는 종전의 화폐를 모두 폐지하고 오수준을 통일했다. 그리고 화폐 주주를 개인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가 독점하여 수용동의 관청에서만 주주하도록 했다. 수용동의는 한무제 때 설치한 관청으로 항실 정원인 산림원 관리와 그다음 오수전 주등 여러 업무를 총괄하는 관청이었다. 그리고 여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간직도 있었고 원래 수영동의 업무는 소부의 업무를 이관받은 것이기 때문에 산림상가 업무도 소부에서 출발했다. 소부에서는 산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간직을 두었는데 그중에 산림상관도 있었다. 그러나 소부의 원래 역할이 동전을 만들어야 했고 동을 녹이고 주조하기 위해서는 산림원이나 목재에선이 필요했다. 그래서 산림상관이 원래 업무인 산림원 관리뿐만 아니라 동전 주조 관리도 하게 되었다. 후에 산림상관 동전만 정단하는 주조 관리만 하게 되었다. 자, 동전의 주조 역할이 소부에서 수용동에 넘어가면서 산림상가는 그대로 그 업무를 계승하였다. 자, 전환 시기 때 오수정의 관리에 간청은 수용동이었고 간직은 수용동에 속한 산림상관이었다. 그래서 수용동에서 맡은 오수정 관리는 후에 강부제 때 대산홍이 이제 총괄하게 돼요. 예, 그래서 오수정은 한대의 이제 화폐 경제 발달에 반영한 뿐만 아니라 당대 이제 개원 통보가 나올 때까지 거의 700년 동안 중국 화폐로 사용됐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뭐냐면 오수전이 발견됐죠. 오수전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문흥왕릉에서. 예, 문흥왕 때가 이제 뭐냐면 그 남조의 양나라 때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 때도 계속 이제 오수전이 이제 사용됐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문흥왕릉에서도 발견됐던 거죠. 이 오수전이. 예, 그래서 오랫동안 진짜 오랫동안 사용했던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오수전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관련된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주도 한번 읽어볼게요. 393번을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393번. 자, 무제 때 경제정책 중에 중요한 건 화폐 경제 안정이었다. 그래서 한초 이래 화폐는 불안전하고 무제 때도 몇 번 화폐 주주를 거듭하다가 마침 원고 4년에 오수전이 주주되었고 그것이 정부에 의해서 독점됨으로써 그 비로소 안정된 것이다. 자, 이 오수전은 한대의 화폐 경제 성행을 반영한 뿐만 아니라 당대 개원 통보전이 나올 때까지 거의 700년간 중국의 화폐의 기본 형식으로 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수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증세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